안녕하십니까. 고려대학교 정보부대학원 이관희 박사입니다. 연구보호 작성법 7번째 시간이고, 이번 시간이 이제 연구보호 작성법의 마지막 시간이 될 거예요. 이번 시간은 약간은 좀 길 수도 있는데, 일단은 초안을 쓰기 시작해서 맨 마지막에 서론 쓰는 것까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초안 쓰기부터 들어갈게요. 초안을 쓰기 전에 그거에 대한 계획도 필요해요. 이제 뭐 이 계획이라고 해서 엄청나게 큰 이거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이러한 어떤 그런 어, 그 절차가 필요하다라는 거는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일단 글을 쓸 거잖아요. 글 쓰는 거의 대상은 독자를 위해 씁니다. 독자를 위해 쓴다는 건 뭐냐면 내가 쓰고 싶은 걸 쓰는 것이 아니고 독자들이 내 글에 대해서 가지는 기대, 그 사람들이 가지는 기대가 무엇인지를 항상 갖고 계셔야 돼요. 야, 이걸 도대체 내가 왜 쓰지? 이 얘기는 독자들이 알고 싶은 얘기가 무엇이지예요. 그래서 독자들이 알고 싶은 것. 근데 독자들이 알고는 싶은데 독자들이 알고 싶을 그 전제되는 태도도 있죠. 만약에 이 형사소송법이라고 하는 측면도 마찬가지잖아요. 국민들이 입장에서 또는 피고인의 입장에서 이 형사소송법을 바라보는 것. 그 아니면 수사기관, 어느 수사기관에서는 이 형사소송법 받아들일 때 좀 수사를 잘하고 싶어. 조금 더 형사소송의 절차가 좀 간소해지면 좋겠어. 라는 그런 측면의 태도를 가진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쓰는 글에는요, 독자가 누군지 보시고 그 독자가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특정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자의 연구에 대해서 독자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 뭐 상대방 어떤 예를 들어서 이 연구자가 미란다 원칙에 대해서 엄청나게 강조를 하는 연구자예요. 근데 만약에 상대방은 독자들은 미란다 원칙에 대해서 이 큰 생각이 없어요. 오히려 그런 잔혹한 범죄자들에게 굳이 그러한 권리를 보장해 줄 필요가 없느냐라고 하는 이런 태도, 이 보수적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라면 이 연구자는 그 태도를 바꾸고자 하는 게 목표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당신들이 만약에 내가 쓰는 이 논문의 어떤 주장들을 잘 받아들이지 않게 되면은 어떠한 대가를 치르게 될 거야 라는 것들을 강조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독자들의 기대가 있는 것 안에 여러분이 그 기대를 어, 한쪽 방면에서 무조건 옳다고 얘기해 주라는 그런 측면이 아니에요. 상대방이 어떠한 태도를 갖고 있고 내 글을 읽게 되면 어떠한 반응을 보이게 될 거고 내 글을 토대로 상대방 독자는 어떻게 태도를 변경시킬 것인가라는 것을 여러분이 항상 목표 지향적으로 갖고 계셔야 된다. 이 의미입니다. 그리고 연구자의 신념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앞서 얘기한 것처럼 내가 글을 쓴 나는 수사기관이 기본적으로 과거부터 엄청난 권력을 행사했다, 권한을 남용했다 라는 전제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그러한 행태를 보이지 않길 바란다. 만약에 내가 그런 주장을 하고 싶다고 하면 이 연구자는 항상 인권을 되게 존중하고 인권이 아직까지는 보장이 안 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신념을 갖고 있다라는 걸 표시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또는 어떤 사람은 야, 범죄가 지금 너무 흉흉해. 이 범죄 때문에 정말 무고한 시민이 정말 많이 고통받고 있어. 라고 하는 측면이 있다고 하면 좀 더 강하게 처벌을 하는 측면의 논문을 쓰겠죠. 그러면 그 연구자가 갖고 있는 신념에 대해서 잘 나타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신념을 가지고 이 글을 방향을 가지고 쓸 것인가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연구 질문. 지금까지 현재 상태에서 우리나라를 통해 쓸 거면 그렇게 하고, 또는 만약에 내가 세계적인 논문을 쓰고 싶다면 전 세계를 봐도 되겠죠? 그러면서 현존하는 지식들 중에서 해결되지 않은 것이 무엇인가? 그거를 항상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 논문을 통해서 그걸 해결하겠다라는 걸 당연히 갖고 계셔야죠. 그리고 핵심 주장, 내가 이 논문과 이 글을 통해서 하고 싶은 말이 뭐냐 이거예요. 메인으로 하고 싶은 말이 뭐냐. 그리고 그거를 하기 위해서
원래는 이거가 있지만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돼. 이런 것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하위 주장까지들도 일단 여러분 머릿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위 주장과 그 다음에 그 메인 주장 자체가 무조건 맞다라고 하는 보장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초안을 계획한 단계란 말입니다. 여러분은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쓰고자 하는 논문에 가설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주장하고 싶고, 그리고 이러이러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난 제시하고 싶어 라고 처음에 갖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의 주장이 바뀔 수도 있고요. 오히려 여러분의 주장들 중에서 또 더 많은 하위 주장이 나올 수도 있고, 여러분의 주장이 더 강하게 드라이버가 걸려가지고 강한 증거들이 나타날 수도 있는 거예요. 어쨌든 최소한 초안을 계획할 단계에는 내가 하고자 하는 주장이 뭔지를 알고 계셔야 된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쭉 정리가 됐으면 여러분이 이제 논문의 어떤 순서, 구조 이런 거 보셔야겠죠. 야, 나는 과거에 여태까지 이게 지금 이거가 너무 논쟁이 많이 돼서 과거에 논쟁을 한 사람이 되게 많아. 그러면 그 사람들이 했던 논쟁들 정리해 주는 게 먼저 나오겠죠. 그래서 기존 문헌에 대한 연구가 결과가 앞으로 나오고, 만약에 내가 그 사람들이 했던 말들을 다 이거를 반박하고 싶어.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했던 말을 카테고라이징을 해서 그 사람들의 말을 반박하는 증거를 대고 결론적으로 당신들의 말은 틀리다라는 쪽으로 결론을 내겠죠. 이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러한 주장하는 것들이 무엇이고, 그리고 어떠한 신념을 가지고 어떠한 기대를 해결하겠다는 걸 나오면 논문의 대략적인 구조가 나와요. 그런 거 고민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구성, 방금 말씀드렸던 것들은요, 엄청 치밀할 필요는 없어요. 대략적으로. 대략적으로만 알고 계시면 되고, 그리고 실제 논문을 작성하는 과정에 지속적으로 변경이 되고, 지속적으로 보완이 됩니다. 그래서 완벽할 필요가 없다. 이거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글쓰기에 들어갑니다. 글쓰기를 할 때는 가급적 빨리 집중해서 하시는 게 좋아요. 이건 뭐 사실 뭐 인간의 한계 때문에 그런데 우리 머리가 좋고 나쁨을 떠나서 오랫동안 많은 정보를 저장을 못해요. 그리고 이제 많은 양의 여러분의 정보를 보고 많은 문헌들이 있다고 하면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집중해서 이렇게 딱 써 내려가 줘야 전체 윤곽이 보입니다. 자료가 많은데 그거를 한 땀 한 땀 앞에부터 써내려가면 그 자세하게는 써내려갈 수 있겠으나 전체 큰 맥락에서는 일관성을 갖기는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초안의 작성은 가급적 빨리 그리고 집중해 작성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여러분이 어느 정도의 초안이 나왔으면 대략 이걸 설명해 줘야 돼요. 자주 대화를 해야 됩니다. 옆에 교수나 아니면 옆에 있는 뭐 친구나 아니면 직장 동료나 야, 나 이런 거 이거 하려고 하는데 이거 네 생각은 어때? 야, 내가 지금 초안 쓴 게 있는데 한번 볼래? 내가 약간 대략적인 어떤 초록물 만들어놔서 한번 봐줄래? 이런 식의. 그래서 독자들입니다, 다. 그런 독자들이 이 내 글을 읽고 어떠한 느낌을 받는지를 자꾸만 피드백을 받아야만 여러분이 실제 글을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그냥 여러분 책상에 앉았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고, 특히 우리가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걸을 때. 저 같은 경우는 걸을 때 일을 많이 하거든요. 특히 복잡한 일을 할 때 항상 걷습니다. 걸으면서 지속적으로 머릿속에 고민을 하고 어느 정도 결론이 나오면 그때 이제 책상에 앉아서 집중적으로 자기 자정리를 하는데, 그런 와중에 지속적으로 머릿속으로 글쓰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쓰고 어떻게 내가 저 주장을 어떤 증거들로 반박을 하고 또 보강을 하고 할지를 계속 고민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책상에 앉아서 글을 쓰면 되게 글이 잘 써집니다. 그리고 개요쓰기. 개요는 한마디로 말해서 목차예요, 목차. 뭐 예를 들어서 처음에 뭐 편도 있고 뭐 장 있고 절 있고 하잖아요. 그래서 1단계 목차, 2단계 목차, 3단계 목차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개요들을 써놓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개요를 써놓고 앞에 이제 그 강의에서 제가 이제 논문의 구조를 하고 주장과 증거와 증거에 관련된 설명적 주장이 있고 설명적 주장을 뒷받침하는 하위 증거도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것들로 이제 이루어진 그 구조를 가지고 개요를 써놓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여러분 나중에 문헌을 정리하거나 여러분이 논증을 할 때도 되게 편리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를 한번 볼게요. 일단 요거는 주제 중심적 그 개요예요. 그러니까 1번은 서론이고 뭐 2번은 참여권 관련 판례를 소개하고 그다음에 쟁점과 해결 결론, 이게 이제 주제를 중심으로 써놓는 거고, 이거는 뭐냐면 그 논술 중심으로 써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서론 이렇게만 써놓은 게 아니고
참여권에 관련된 구체적인 제도가 없더라. 그리고 참여권 관련 판례 자체가 일관성도 없더라. 그리고 여기에 대한 관련 근거도 미약하고 입법적 오류까지 발견되더라. 그리고 입법의 오류를 인정하고 앞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더라.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놓으면 이 제목 자체로 어울리지 않죠. 이게 또 바뀔 겁니다. 바꿀 거긴 하지만 논술 중심적으로 내가 개요를 이렇게 써놓으면 이 전체가 내가 글을 쓰고자 하는 흐름이 보여요. 그래서 이것도 괜찮고 이것도 괜찮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 논술 중심적 개요가 훨씬 낫다라고 평가를 하고 싶네요. 그 초안 쓰기를 설계를 합니다. 앞에는 이제 그 내 머릿속으로 간단히 계획을 잡았다라고 하면 지금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설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가 쓴 논문의 논지, 그러니까 핵심 주장 어디다 쓸까? 서론의 마지막 문단에 쓰는 사람도 있고요. 결론의 첫 번째 문단에 쓰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서론의 마지막 문단에 쓰는 사람은 내 논문을 빨리 알려주고 싶은 거죠. 내 논문이 말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너희들이 이건 좀 일단 알아. 하지만 그게 구체적으로 궁금하면 글을 읽어봐. 라는 방식이 될 거고, 그게 아니라 이제 워낙 연구의 배경과 이런 것들이 되게 뜨거운 핫 이슈여서 많은 독자들이 이 사람의 글을 읽어보고 싶어 하는 경우라면, 야, 이런 문제가 있는데 난 앞으로 이렇게 글을 써 나갈 거야. 라고 선언만 해놓는 거죠. 답은 안 알려주고, 이런 방법도 있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결론 파트의 첫 번째 문단에서 이제 최종적으로 핵심의 주장이 들어가게 되겠죠. 이런 것들도 이제 고민할 수 있는 거고요. 작업 서론이다. 작업 서론은 뭐냐면 보통 서론은 마지막에 씁니다. 서론을 이렇게 자꾸 처음부터 써내려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서론은 마지막에 쓰는 거예요. 당연히 바뀌게 되기 때문에 일단은 작업 서론은 처음에 앞에 써놓은 개요랑 비슷한 거예요. 내가 이 논문을 쓰게 된 배경,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게 좀 해결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한번 내가 고민해 봤어요. 그리고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더군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런 연구를 해보니까 이러한 대안이 있던데요. 라는 것들을 작업 서론에다 일단 대략을 써놓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개략적으로 내가 논문의 전체 흐름을 잃지 않고 초안을 쓸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논문을 이해하기 위한 배경 지식들. 예를 들어서 물론 같은 학계에 있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같은 분야에 있는 사람들을 독자로 했을 경우에는 모든 사람이 아는 거를 상식적인 걸 다 써놓을 이유는 없어요. 하지만 새로운 주장을 하거나 아니면 일반적인 독자를 이제 기준으로 여러분이 어떤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이 쓴 논문을 이해하기 위한 기본적 용어 정리 그리고 배경 지식이나 이런 것들을 정리해 놓는 것도 필요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것도 한번 쓸 것인지 말 것인지 고민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연구에 등장하는 뭐 이렇게 중요한 키워드들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게 만약에 정의가 되어 있지 않다고 하면 정의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떤 법을 보더라도 그렇잖아요. 새로운 법이 나왔는데 새로운 법률 용어가 나오면 항상 첫 번째 목적과 그 다음에 그 법에서 쓰는 용어의 정의가 나오거든요. 이런 방식이에요. 그리고 내가 이거를 왜 연구하게 됐는가라는 것들도 간략하게 적어두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 처음에 앞서서 하던 개요들 있잖아요. 이게 계속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일종의 테크닉인데 처음에 썼던 개요들을 보고 나서 계속 논문을 써나는 와중에 야 이게 내가 좀 쓰다 보니까 두 번째 개요 두 번째 부분이 너무 비대해. 그리고 세 번째 개요가 너무 이게 양이 적어. 이렇게 되면 당연히 2번과 3번의 어떤 개요들을 다른 방식으로 조정을 해서 전반적으로 밸런싱을 맞추게 되거든요. 이런 것들도 고민합니다. 그리고 개요를 쓰고 이제 1단계 목차, 2단계 목차, 그 다음에 3단계 목차들이 들어갈 때요. 일단은 가장 좋은 건 뭐냐면 통상적으로 옛날 것부터 최근 것으로 만약에 판례를 쓰더라도 과거의 판례부터 최신 판례부터 이게 이제 기본적인 거죠. 근데 만약에 이제 판례가 과거부터 현재까지 있는 이렇게 오래된 판례가 아니라 그 판례들의 성향들이 달린다 그러면 그 성향별로 써야 되겠지만 통상적으로는 과거부터 이제 현재까지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하는 게 좋은 거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떤 논쟁을 하고 싶어요. 하지만 복잡한 걸 먼저 하게 되면 사람들이 잘 안 읽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간단한 주장부터 해결해 나가고 맨 마지막 부분 복잡한 것 이렇게 쓰는 것이 좋죠. 그 쟁점도 처음에는 평범하고 일반적인 쟁점부터
나중에는 복잡하고 특수한 쟁점으로 이렇게 흐름을 가지고 가는 그러한 개요 패턴을 여러분이 이제 조정하게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지금은 이제 7번째 마지막 수업 시간인데 앞서 계속 설명한 것처럼 문헌을 찾고 그거를 디렉토리를 만들어 놓고 카테고라이징을 해놓고 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이 지금 조정한 개요들에 따라서 다시 재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큰 목차, 1단계 목차, 뭐 서론 있고 본론 있고 결론이 있는데 그 본론 안에 다시 하위 목차가 뭐 1, 2, 3, 4가 있고 그 1, 2, 3, 4 밑에다가 가나다라가 있다. 그럼 여러분이 지금까지 모아뒀던 그런 목차, 그 내용들 있잖아요. 인용했던 것들. 인용했던 것들, 야, 이 개요 부분에 어디에 들어가면 좋을까? 라는 걸 계속 고민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이 만약에 논문을 100편을 읽고 나서 다 정리해놨는데 실제 써먹을 게 별로 없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건 과감하게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읽었던 것들 너무 아깝다고 자꾸만 덕지덕지 개요에 갖다 붙여넣게 되면 어떻게 되냐, 논문의 일관성을 떨어뜨려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간 했던 것들은 다 공부가 됐던 거기 때문에 의미가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 아까워서 써야겠다 하지 마시고 그건 과감하게 덜어내는 작업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설명드릴 건 논술 구조와 논술 내용을 이제 수정하는 부분이에요. 논술의 구조는 앞서 설명드렸던 일단 논술의 그 요소랑 비슷해요. 주장하고 증거를 대고 그 각 증거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을 하고 그 추가적 설명을 뒷받침할 수 있는데 만약에 하위 증거가 필요하면 다시 또 하위 증거도 돼요. 그러면 그게 이제 일종의 개요가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개요들 안에 다시 아까 전에 공부를 해서 인용을 해왔던 그런 글들을 다 넣게 되죠. 이게 일종의 논문 구조거든요. 근데 이 외형적 틀을 딱 가지고 나서 이제 점검을 합니다. 어떻게 점검하느냐? 여러분이 앞서 이렇게 자료들을 딱 점검해 놨는데, 야, 그래, 좋아요. 참, 멀리서 보는 거죠. 멀리서 봤을 때, 이 여러 개 글을 써놨는데, 서론이 어디부터 시작되고, 어디서 끝나지? 그리고 본론은 어디부터 시작하고, 어디서 끝나지? 그럼 본론 중에서, 주장하고 싶은 게 몇 개고, 그 몇 개의 주장을 떠받치고 있는 증거가 각각 몇 개씩 있지라는 걸 계속 보는 겁니다. 계속 보는 거예요. 그리고 서론이라고 했다고 딱 정의해놨으면, 야, 이 서론 파트에서 핵심 주장이 어디에 있는 걸까? 그걸 밑줄 쳐야죠. 만약에 서론을 여러분이 봤는데도 정리를 해놓고 보는 거죠. 봤는데도 핵심 요지가 안 보인다고 하면 그거 다시 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도 마찬가지죠. 결론을 써놨는데 야, 결론에 이게 요지가 없네. 그리고 서론하고 결론을 두 개를 놓고 같이 봐요. 그때 앞에 말이 안 맞아. 그건 뭔가 잘못된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미세하게 하나씩 하나씩 볼 게 아니고요. 중요 논지들을 이렇게 보면서 체킹을 한다. 이런 뜻이고요. 그리고 처음에 본론에 들어가서 이제 절들이 있을 건데 그 절들마다 여러분이 주장하고자 하는 주장 요지가 있을 겁니다. 그 절을 그냥 나누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이 절에서의 핵심 주장은 이겁니다. 두 번째 절에서 핵심 주장은 이겁니다라는 게 다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 절마다의 또는 장마다의 핵심 주장을 당연히 줄을 거놔요. 그렇다 보면은 봐요. 아까 앞에서 서론 부분의 핵심 주장, 결론 부분의 핵심 주장을 했어요. 그리고 주요 장절에 대한 핵심 주장을 다 줄을 거놨어요. 그러면 줄을 긋지 않은 나머지를 다 버린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결국은 여러분이 앞에부터 끝에까지 줄을 쳐놓은 것만 남죠. 그 줄을 쳐놓은 거를 쫙 읽었을 때 하나의 글이 완성이 돼야 돼요. 그 글이 완성이 됐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이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성 있게 주장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 다 덜어내고 보니까 앞뒤 맥락이 안 맞아요. 그럼 여러분 이 논문 작성은 제대로 안 된 겁니다. 이런 식으로 논문 구조를 분석하고 수정해 나가는 과정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핵심 개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앞서서는 계속 주장에 관련해 줄을 걷어요. 그러면 그 주장에 관련해 줄을 걷으면 거기 키워드가 있을 겁니다. 거기서 말하고자 하는 키워드, 이거에 동글뱅이를 딱 쳐요. 또 동글뱅이 치다 보면 그게 실제로 각 장과 절을 하나의 단어로 말할 수 있는 게 되고요. 그 단어를 중심에 두고 그 장과 절의 제목을 만듭니다. 요게 이제 논문의 구조를 만들고 분석하고 수정한 다음에 제목을 다는 과정이에요. 이거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목이요. 제목은 독자들 입장에서는 제일 처음에 보는 거지만
글을 쓰는 사람 입장에서 가장 마지막에 하는 작업입니다. 제목은 앞서 얘기한 것처럼 제목을 정해놓고 논문 쓰는 게 아니고 연구 주제와 연구 질문을 던지고 나서 논문을 쓰기 시작해요. 그리고 초안에 대한 계획을 먼저 잡기 전에 일단 문헌을 찾고 나서 어느 정도 문헌에 찾아놨으면 초안 계획을 잡죠. 그죠? 그리고 설계를 하고 글을 씁니다. 그러다 보면 당연히 제목은 바뀌죠. 지속적으로 논지가 바뀌고 그리고 거기서 중요하게 생각되는 부분이 바뀌기 때문에 제목도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제목은 항상 마지막에 쓰게 되고요. 제목은요, 어떻게 쓰냐? 일단 논문의 요지 진술문을 찾는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쓴 논문의 가장 핵심적인 진술문을 찾아내고요. 그 핵심적인 진술문에서 그리고 또 가장 핵심적이고 구체적인 개념 그리고 가치 판단을 찾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논문에서 만약에 어떤 그런 판례를 분석했다든지 아니면 어떠한 사건에 대한 것들을 분석했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건 그리고 그 사건의 이름, 판례 이름, 그 인물 그리고 뭐 장소, 미국이다, 뭐 일본이다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 찾아냅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것들을 문장을 이 여러분의 요지 진술문 그리고 그 구체적인 개념, 가치 판단 그 여러분이 논문을 썼던 거에 대한 구체적인 인물이나 장소나 사건들을 포함할 수 있는 이거를 일목요연하게 설명할 수 있는 걸 제목을 지어요. 근데 그 제목을 딱 지었는데 제목만 보고도 이 사람이 이런 걸 얘기하고 싶어 하는 거구나라는 걸 모르겠다라고 하면 논문은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초록은 서문관 다루죠. 서문은 여러분이 논문을 쓰는 배경부터 시작해서 내가 이 논문을 통해서 하고 싶은 말들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방향을 제시하는 이런 것들이라고 하면 초록은 여러분 논문 전체를 정리해 놓는 아주 간단한 이제 요지글이죠. 그래서 이거는 초록에 들어가야 될 게 뭐냐면 이 연구가 어떠한 중요성을 갖고 있느냐를 표현해야 돼요. 초록에는 이 논문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리고 이 논문을 읽으면 어떠한 영향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핵심 키워드로 해가지고 초록을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서론보다는 좀 더 좀 내용은 적을 거고 그 다음에 이 초록만 보고 나서도 독자들이 대략 이 사람이 무엇을 주장하고 싶어 하는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초록에는요 두 가지 방향이 있어요. 하나는 연구의 배경, 그 연구 문제, 그 연구 문제를 해결한 요지를 던지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연구의 배경을 놓고 연구 문제를 얘기해 준 다음에 앞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방향을 암시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방식 중에 여러분이 원하는 걸 쓰시면 되고요. 이제 드디어 마지막이에요. 서론입니다. 서론은 논문의 주요 구성 중에서 서론, 본론, 결론 중에 가장 많이 쓰는 부분이 마지막에 하는 부분이 서론이에요. 그래서 서론에는요, 결론까지 다 알려주는 경우도 있겠지만, 너무 이제 노골적으로 알려준다, 이렇게 생각하실 건 아니고요. 서론을 읽으면서 독자들이, 기대해도 되는 것. 당신들이 내 논문을 읽으면 앞으로 이런 것들이 펼쳐질 거예요. 라는 것들을 기대하는 선에서, 제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론의 중심 내용 한번 볼게요. 일단은 서론에서 다루고자 하는 거는 연구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나는 내 논문을 쓸 거다. 내 논문을 다 읽어보면은 여러분은 이런 문제에 대한 대안, 해결책을 알게 될 겁니다. 라는 걸 던져주는 거죠. 그래서 연구 문제가 제기되고,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 그리고 이걸 만약에 해결되지 않으면 문제가 됩니다. 이거 가만 놔두면 안 됩니다. 이거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있습니다. 이 대안을 알고 싶으면 내 논문을 좀 읽어보세요. 라는 측면이에요. 그리고 또 연구 문제가 제기된 이론적 배경. 이게 뭐 과거에는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지만 뭐 요즘에 최근에는 이렇게 되고 있네요. 근데 이게 지금의 현실이 잘 안 맞아요. 이런 것들. 그리고 만약에 이제 배경 지식이 부족한 경우 어떤 역사적 사실을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그 되게 오래된 얘기다. 그럼 그거 약간 설명해 주는 게 좋겠죠. 이렇게 했었는데 이렇게 하더라. 그리고 이런 배경들이 이건 필수 요소는 아니고요. 옵션입니다. 그래서 독자들이 만약에 어떤 배경 지식이 부족하게 되면 이론적 배경들이 서로 약간 추가될 수는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서론은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 첫 번째, 공감대입니다. 공감대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동기, 배경을 설명해 드리는 거죠. 아, 뭐 요즘에 이런 사건이 있었고, 뭐 하고 하는데, 또 요즘에는 뭐 지구가 점점 막, 따뜻해져가지고 좀 난린데 말이야.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를 가만 놔두면 뭐 지구가 멸망한다니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어떤 내가 이 논문을 쓰는 이유, 왜 이걸 쓰고 왜 이거에 관심을 갖게 됐는가라는 거를 처음에 던져주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맞아. 나도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사람도 이렇게 생각했네? 라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요. 그 교란은 뭐냐면, 근데 여러분 봐요. 이게 지금 이런 것들이 문제라는 걸 알고 있겠죠. 그죠? 근데 만약에 이걸 놔두면 어떻게 될까요? 이걸 놔두면 지구 멸망해요. 아니면 뭐 이거 큰일 나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대가를 쳐야 됩니다. 이런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은 처음에 독자들은 맞아. 이런 요즘에 문제가 있었지. 근데 이거를 뭐 그래 좋아 방치하면 큰일 나네. 이렇게 설명해 놓은 다음에 드디어 나는요 이거를 관심을 갖고 연구를 했어요. 연구를 해서 보니까 이런 대안이 있네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내가 쓴 논문처럼 그렇게 좀 생각을 바꿔줬으면 좋겠어요 라는 주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공감대, 교량, 그 다음에 해결. 그래서 해결 부분에서는 그 해결에 대해 요약을 해주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해결을 약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거에 해결하기 위해서 요걸 연구했어요. 그 결론은 저 뒤에 있으니까 읽어봐 주세요. 이런 겁니다. 이렇게 서로는 전체적인 모습을 이렇게 갖고 있어요. 일단은 이렇게 되면 논문이 어느 정도 작성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논문 작성이 끝났고 실제로 여러분이 논문을 쓰는 건 여러분의 몫이죠. 여러분의 몫이에요. 근데 지금 제가 강의했던 연구 보고 작성 방법은요. 일종의 틀입니다. 틀. 그러니까 여러분이 연구를 하게끔 도와주진 않아요. 연구의 구체적 내용을 도와주진 않죠. 그거는 당연히 여러분의 몫이니까. 그게 아니라 연구를 할 때 이런 외형적 틀이 있고 어느 정도 과거부터 쌓여온 연구자들끼리 쌓여온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어요. 이런 틀 안에서 여러분이 쓰시게 되면은 논문을 조금 더 수월하게 쓰실 수 있게 된다. 이런 걸 설명을 드린 겁니다. 여태까지 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글 쓰는 거는 쓰고 공부하고 쓰고 공부해서 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에 이게 완성되지도 않고 중요한 건 멈출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글쓰기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에 대해서 되게 많이 필요로 하는 요소예요. 그래서 글쓰기는 반드시 이렇게 여러분이 습득을 하고 꼭 이겨내셔야 하는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